오월동주.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손자병법의 구지편에 나오는 말이다. 오월동주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옮겨 놓는다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과 같은 뜻이라고나 할까. 원수끼리 만나 매우 난처하게 된 처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째서 오월동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손무가 초나라를 떠나버리자 초나라에서는 여러 면으로 많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국가 안보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손무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가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누가 물려받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물론 재상이라는 직위로 보나 또는 지금까지의 공운으로 보나 오자서가 손무의 권력을 물려받아야 옳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태제 백비 장군의 생각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았다. 손무에게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던 백비였건만 상대가 오자서라면 권력 투쟁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왕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다. 제나라에서 백강공주를 아내로 맞아 온 파주는 맏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부차라고 하였다. 둘째 아들 부차는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무술에도 매우 능하였다. 그는 무술을 백비에게 배운 까닭에 백비를 숙부처럼 따랐다. 그러기에 백비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차가 왕위를 계승해주면 오자서 따위는 문제가 아닌데 부차는 둘째 아들인 것이 큰일이라는 말이야. 옛날부터 5월 양국은 앙숙이었다. 월왕 윤상은 손무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오나라를 넘겨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무가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월왕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손무가 있음으로 해서 오나라가 두려웠을 뿐이지 손무가 없는 오나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물며 오왕 함녀는 아예 정사를 포기해버린 채 주색에만 빠져 있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오나라를 쳐 없앨 절호의 기회였다. 월왕 윤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나라를 쳐 없앨 준비를 서둘러 갖추기 시작하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웃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싫어하는 법이다. 월왕은 오나라가 강해짐에 따라 오왕에게 많은 서름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나라를 철저하게 때려 부수어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 말하고나 할까 월왕 윤상은 오나라 토벌의 정도에 오르려는 바로 그때의 벼랑간 병으로 눕게 되었다. 재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자서는 신중히 생각해보고 나서 대답한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상중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자고로 난을 이용하여 남을 치는 것은 참된 용기가 못 된다고 일러오는 것이옵니다. 월왕 천금이 비록 우리를 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황솔락 장군이 용문산에서 단독으로도 그를 능히 막아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친정에 오르시는 것은 제고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오자서와 백비의 두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되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오자서는 백비에게 반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국적인 판단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백비의 해석은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계획적으로 반대 의견을 씨부렁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리라. 백비는 속으로 대노하며 오왕에게 다시 아랜다. 대왕 전하, 우리가 월나라를 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대사이옵니다. 그런 중대사를 앞에 놓고 어찌 상대는 상중이라느니 난을 이용해 남을 치는 것은 참된 용기가 아니라느니 하는 한가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기회에 월나라를 단호하게 쳐부수기를 거듭 주장하옵니다. 오자서와 백비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보니 이제는 오왕이 결단을 내려야 할 형편이었다. 오왕은 오자서를 보고 말한다. 오재상의 말씀대로 상중의 나라를 치는 것이 도의에 벗어나는 일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이오. 우리는 월나라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월왕 구천은 상중에도 우리를 침범할 정도이니 이 기회에 그들을 쳐부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오. 국가의 백년 대계로 보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오.
그러므로 이번에는 나 자신이 태자를 데리고 친정에 오르기로 할 테니 오재상은 공자부차와 함께 서울에 남아서 후방을 지켜주기 바라오. 오왕은 오자서의 의견을 버리고 백비의 의견을 채택한 셈이었다. 왕명이 내려오고 보니 오자서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며칠 후 오왕 함녀는 백비와 전의의 두 대장을 좌우익으로 삼고 왕손락을 선봉장으로 삼아 태자 파주와 함께 월나라 정벌의 장도에 올랐다. 일단 용문산에 집결하여 일거에 월나라를 섬멸시켜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월왕 구천이 오나라의 그와 같은 움직임을 모를 리가 없었다. 구천은 오군이 대거 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즉각 중신 회의를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오나라는 불구대천의 원수요. 오왕 함녀는 지금 우리를 치려고 대군을 용문산에 집결 중이라 하오. 싸움이란 선수를 칠수록 유리한 법이므로 우리는 저들의 기선을 제압해야 하겠는데 누구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 없겠소. 대부법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손무가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오나라 장수로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오자서 한 사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오자서는 오도에 그냥 남아있고 오왕 혼자서 대군을 이끌고 용문산에 와 있다고 하니 이를 섬멸하기는 지극히 용이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몸소 선제 공격을 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군사들도 사기가 충천하여 오군을 일거에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출전하도록 하겠소. 이리하여 월왕 구천은 대장 서간을 선봉장으로 삼고 대부계용을 보좌 장군으로 삼아 정병 10만을 이끌고 오나라를 정벌하려는 장도에 올랐다. 그리고 대부법녀는 비록 무장은 아니지만 지략이 매우 풍부한 관계로 모사로서 월왕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구천은 나이가 젊은 용장이니라 그를 따라 나선 월군의 사기는 글자 그대로 하늘을 찌르듯이 왕성하였다. 10만 대군을 인솔한 월왕 구천은 서슴지 않고 국경선을 넘어 오군의 본거지인 용문산으로 거침없는 진군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용문산 기슭에 있는 휴리라는 마을에서 적정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에 월군은 용문산 기슭에 진을 치고 선봉장 서간으로 하여금 불시에 적진을 엄습하게 하였다. 오군은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자 왕솔락이 장창을 휘두르며 급히 달려나와 서간을 맞아 싸운다. 양쪽 선봉장이 처참한 전투를 거듭하기를 무려 30여 합. 그래도 승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자 어느새 날이 저물어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두 장수는 분명히 내일을 기약하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월왕 구천은 이날 밤 법녀를 데리고 비밀리에 산상에 올라가 적의 진영을 굽어 살펴보았다. 오군의 진영은 대오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매우 정예로워 보였다. 구천은 옆에 있는 법녀에게 말한다. 적세가 매우 창성해 보이는구려. 무슨 계책을 써서 그들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 놓았으면 싶구려. 무슨 방법이 있겠소? 법녀가 대답한다.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대왕께서 허락을 내려주시면 소신이 계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내 어찌 허락하지 않겠소. 모든 것을 대부에게 일임할 테니 계책이 있거든 마음대로 써보도록 하오. 이에 법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일선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군령을 내렸다. 적과 대치 중인 전방 군사들은 무슨 짐승이라도 좋으니 제각기 짐승을 한 마리씩 준비해 가지고 있으라. 만약 짐승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군법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리라.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사들더러 짐승을 한 마리씩 구해 가지고 있으라니 그야말로 기괴하기 짝없는 군령이었다. 전방에 있는 군사들이 짐승을 한 마리씩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져서 말, 소, 개, 돼지, 닭, 토끼, 고양이 등등의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몰아왔다. 짐승들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었다. 법녀는 그런 군령을 내리고 나서 이번에는 본국으로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죄수 500명을 끌어내어 일선으로 급히 보내라 하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죄수들을 일선에 데려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장수가 그렇게 물어보았으나 법녀는 무엇에 쓰려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요. 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월왕구천은 천리마를 비껴 타고 일선으로 달려나와 적진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령하듯 외쳤다. 희광은 듣거라. 그대는 아무 까닭도 없이 상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범하려 했거늘 지금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용기가 있거든 지금 당장 나하고 승부를 결하자. 그러자 잠시 후에 적진에서는 황금 갑옷을 입은 노장 하나가 비룡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그의 좌우에는 수많은 웅사들이 따랐고 그의 등 뒤에서는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 깃발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오왕 함녀의 깃발이 분명하였다. 월왕구천은 눈앞에 나타난 상대가 오왕임을 알자 적을 향하여 질풍처럼 돌진하였다. 오왕 함녀도 번개같이 달려나오며 싸움을 맞는다. 싸움터에서는 오직 맹렬한 공격과 민첩한 방어만이 있을 뿐 말이 필요치 않았다. 건곤일척의 싸움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월왕구천은 무서움을 모르는 표범처럼 날랜 청년의 용장이요. 오왕 함녀는 전장에서 천군만마를 호령하던 역전 노장인지란 맞고 쫓기며 번개치듯 휘두르는 창검에서는 불꽃만이 끊임없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무술이 얼마나 능란한지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도 두 마리의 범나비가 한데 어울려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아가는 듯한 아름다움조차 느끼게 하고 있었다. 밀고 당기고 쫓기고 쫓으며 처절한 싸움을 거듭하기를 무려 20여 합 기량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도 나이 많은 속일 수가 없는지 20합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왕의 칼끝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뒤에 있던 용장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나오며 월왕구천에게 총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많은 장수들을 상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싸움은 더욱 맹렬해 갔다. 그야말로 일기당천의 대접전이었다. 그러나 싸움이란 본시 중과부적인 법인지라 여러 명의 장수들이 일시에 앞으로 치며 뒤로 몰려들고 뒤로 치며 앞으로 덤벼들어 구천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급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벼란간 어디선가 천둥이 울리는 듯한 함성이 들려오더니 월군의 선봉장 서간이 2000여 명의 군사들을 휘몰아쳐서 구름대처럼 일선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뇌성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군사들은 저마다 개, 돼지, 소, 말, 당나귀, 토끼, 닭, 오리, 고양이 등등 5만 가지 금수들을 한 마리씩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풍경이 너무도 기괴하고 진기하여 오군 장병들은 싸우다 말고 어리둥절하였다. 너무도 진기한 풍경에 오군 장병들이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2000여 명의 월군들은 5만 가지 동물들을 끌고 눈앞까지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서 동물들을 일시에 놓아주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2000여 마리의 잡동산이 동물들을 급살스럽게 몰아쳐 나오다가 벼란간 고삐를 놓아주며 볼기짝을 두들겨 패니 2000여 마리의 성난 동물들은 제각기 이리 뛰고 저리 달아나는 바람에 오군 진영은 벼란간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말들은 달아나며 군사들을 뒷발로 걷어차고 성난 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눈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병사들을 연방 받아넘기고 개는 미친 듯이 사람을 물고 돌아다니고 돼지는 도망가려던 병사들의 사타구니를 쑤시고 들어가고 닭들은 기성을 올리며 이리 날고 저리 푸드덕거리며 사람의 머리 위로까지 날아오르고 고양이는 겁에 질려 사람의 어깨에서 어깨로 나는 듯이 도망쳐가고 그야말로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대혼잡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야말로 견물생심은 사람의 본성인지라 주인 없는 2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눈앞에서 난동하는 광경을 보자 오군 병사들은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욕심이 저마다 치솟아올랐다. 그러자 어떤 자는 도망가는 말을 따라잡고 또 어떤 자는 소를 끌고 달아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닭들을 잡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오군 대장 전인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며 외친다. 적은 우리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런 수법을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저들이 풀어놓은 동물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득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병사들은 여전히 짐승들을 붙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전이가 마지못해 수십 명의 병사들의 목을 잘라버리니 그제서야 오군 병사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에 오왕은 크게 분노하여 적은 고작 한다는 짓이 그런 잔꾀뿐이다.
우리는 전열을 다시금 가다듬어 월군을 일거에 섬멸시켜버려야 한다. 하고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역전 노장인 오왕의 눈으로 보면 월왕 9천 따위는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오군은 다시 진군을 계속하여 국경지대에서 월군과 다시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오군의 공격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월군은 한바탕 싸워보다가 급히 쫓기기 시작하였다. 오왕은 기세가 더욱 등등하여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세를 몰아 월국을 일거에 초토화해버리자 하고 국경선을 거침없이 넘어 월나라 본토로 휘몰아쳐 들어갔다. 격적 이해불패라는 격언이 있건만 오왕 함녀는 월왕 9천을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왕은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로 넘어와 월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벼란간 붉은 수의를 입은 500여 명의 죄수들이 오왕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땅에 엎드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오왕께서는 불쌍한 저희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월나라의 죄수들이온데 월왕의 학대가 하도 혹심하여 대거 탈옥하여 대왕전에 귀순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 저희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군인으로 등용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필코 월군을 섬멸시켜 원한을 풀겠나이다. 자세히 보니 죄수들은 손에 도끼와 호미와 장창 같은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오왕은 동물 소동으로 대혼잡을 겪었던 적이 있는지라 죄수들의 출동도 적의 계책임을 대번에 간파하고 크게 노하며 호령한다. 이 거지발사개 같은 놈들아. 너희 놈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방자스럽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느냐. 당장 비켜나지 않으면 모조리 목을 쳐버릴 테니 그런 줄 알고 빨리 길을 비켜라. 그러나 죄수들은 물러갈 생각을 아니하고 저마다 머리를 굽신거리며 이구동성으로 또다시 호소한다. 대왕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될 목숨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대왕의 손에 죽고 싶사옵니다. 죽이든가 살리든가 대왕의 처분만 바라겠나이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오왕은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적국의 죄수들을 군인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오왕은 대장 전이에게 물어본다. 저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전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어조로 대답한다. 대왕께서 소장에게 하문하실 일이 따로 있사옵지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일로 소장에게 하문을 하시옵니까? 그러면 저들을 살려서 군인으로 쓰라는 말이오? 그러자 전이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적은 동물들을 이용한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이번에는 죄수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혼란을 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저들을 어찌 살려둘 수 있으오리까? 지금 당장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하옵니다. 오, 과연 옳은 말씀이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일시나마 혼미에 빠져 있었구려. 그러면 저들을 당장 죽여 없애도록 하오. 그리하여 오군 병사들은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는데 500여 명의 목을 베느라고 무려 한나절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월군은 죄수들을 이용해 그만큼 시간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예기에 김을 빼준 셈이었다. 500여 명의 죄수들을 처단하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이제는 하룻밤을 헛되이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지리와 풍토가 생소한 적국 영토에 군사들을 함부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기에 대장 전이는 국경선을 넘었을 때 오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대왕 전하, 이 고장의 지리에 어두운 저희들이 여기서 야영을 하다가는 적에게 기습을 당할 우려가 많사옵니다. 그러므로 일단 국경선까지 후퇴하여 용문산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오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장군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소. 나의 군사들에게는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여기까지 진격해온 우리가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두려워 후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오. 저들이 야간 기습을 해오면 그대로 섬멸시켜버리면 될 일이 아니오. 어디까지나 오만한 오왕이었다. 이날 밤 오군은 산기슭에 진을 치고 밤을 보내는데 만일을 염려하여 경비를 매우 삼엄하게 하였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적정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경비병들은 차츰 긴장이 풀려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각기 풀밭에 주저앉아 졸고 있는데 축시가 되었을 무렵에 돌연 본영 한복판에서 일시에 수많은 횃불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횃불을 신호로 어둠 속에서 수천 수만의 월군들이 함성을 올리며 오군 본영을 향하여 사방에서 노도와 같이 쇄도해 오는 것이 아닌가. 월군의 횃불 작전은 야음을 이용하여 개미 새끼들처럼 적진 깊숙이 침입해 있다가 축시를 기하여 적진을 횃불로 포위함으로써 아군 기습부대의 공격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전법을 쓴 것이었다. 오군은 마음 놓고 자다가 벼락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줄을 모르도록 당황하였다. 특히 오군은 횃불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으므로 월군은 어둠 속에서 이리 때처럼 몰려오며 공격을 마음대로 퍼부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오군 병사들은 아우성을 치며 도망치기가 바빴고 월군 병사들은 이리 쫓고 저리 달리며 오군 병사들을 죽이기에 바빴다. 그러나 월군의 궁극적인 기습 목표는 오왕을 살해하는 데 있었다. 다행히 오왕 함련은 후진에서 자고 있었다. 함련은 후진에 있다. 후진으로 달려라.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자 월군은 횃불 부대를 선두로 후진으로 엄습해 가기 시작한다. 오왕 함련은 기습 급보를 받고 자다가 말고 용수철을 튕긴 듯이 튀어 일어났다. 초저녁에는 그처럼 큰 소리 쳤던 그 여건만 벼락기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손을 벌리고 방 안을 뛰어다니며 내 갑옷, 내 창은 어디 갔느냐 하고 말한다는 것이 내 다리, 내 팔은 어디 갔느냐 하고 소리를 지를 지경이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오왕을 경비하던 친위 부대가 삽시간에 월의 기습부대에게 포위되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좌익 대장 전이와 우익 대장 백비가 주공을 도우려고 친위 부대로 급히 달려와 말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장수는 월장 고부인데 계영과 서간 등의 적 장수들은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무리 오왕도 이때만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이오? 대왕 전하, 그렇사옵니다. 그러나 오왕은 역전의 노장인지라 사지에서 생을 구하려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이와 백비를 비롯하여 태자 파주까지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비장한 말을 하였다. 송무원수는 일찍이 나에게 명장은 절망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를 승리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었소. 손원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위급한 처지를 염두에 두고 나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었을 것이오. 우리는 손원수의 교훈대로 이제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오. 어쩌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오. 드디어 오왕 자신이 전에 백비, 파주 등과 함께 질풍같이 달려나오며 선두의 월군들을 닥치는 대로 후려 때렸다. 군사들도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함성을 올리며 구름대처럼 몰려나오니 기세가 등등하던 월군 기습부대들은 겁을 먹고 쏜살같이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지에서 생을 구하려면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준 장면이었다. 오왕은 적을 한바탕 몰아붙이고 나서 어느 지점에 이르자 추격을 중단해버렸다. 왜냐하면 궁서설묘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궁지까지 몰아붙이다가는 오히려 이쪽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자 파주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애송이 장수다. 게다가 혈기는 남달리 왕성한지라 도망치는 적을 어디까지나 추격해가고 있었다. 오왕은 당황하며 태자를 소리쳐 불렀다. 태자는 그만 돌아오라.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태자 파주는 20리가 넘도록 단독으로 적을 추격해 가다가 마침내 어느 지점에서 월군에게 집중 반격을 당하여 그대로 전사하고 말았다. 오왕 자신이 죽음을 면한 대신에 맏아들 파주가 전사한 것이었다. 태자의 비보를 접한 오왕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은 군령을 내렸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오늘의 이 원수는 반드시 갚고야 말리라. 적을 씨알머리도 없이 섬멸시켜버릴 테니 전군은 즉각 출동 준비를 갖추라. 전에 백비 왕솔락 등이 크게 걱정하며 오왕에게 간한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우리 군사가 어젯밤의 피습으로 아직 혼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옵니다. 대우도 정돈되지 못한 군사가 어찌 출격을 할 수 있소리까? 그러나 비통과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는 오왕에게 그와 같은 충언이 통할 리가 없었다.
한 번쯤 기습을 당했다고 출격할 용기를 상실한 데서야 말이 되는 소리요. 저들이 야습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으니 우리도 야습으로 저들에게 보복해야 하오. 오늘 밤 자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전개할 테니 모든 부대는 그때까지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오. 감정이 격해진 오왕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일단 군령이 내렸으니 각 부대는 출격 태세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대장 전이가 백비와 왕솔락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태자를 잃으신 관계로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셔서 무리한 작전 명령을 내리고 계시니 오늘 밤의 일이 크게 걱정이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밤에 또다시 무슨 큰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 장군들은 부대의 지휘를 부장들에게 맡기고 우리 세 사람은 어디까지나 대왕의 신변을 지키기로 합시다. 백비와 왕솔락도 전이의 심정을 알아채고 그거 참 좋은 말씀이요. 그러잖아도 오늘 밤에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소. 하고 답한다. 그들이 말하는 큰일이란 오왕의 전사를 뜻하는 말이었다. 전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큰일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던 것이다. 그들은 일단 내려진 군령을 철회시켜 보려고 다시금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오왕은 그때마다 화를 내며 태자의 원수를 내가 갚지 않으면 누가 갚을 것이오.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통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던가. 오왕은 비통에 잠긴 채 밤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오늘따라 낮이 왜 이다지도 기냐. 빨리 자시가 와야만 월군을 송두리째 쳐붓을 터인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눈물겨운 광경을 바라보는 오군 장수들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다. 드디어 자시가 되자 오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선두에 나서서 월군 진지를 향하여 총출동하였다. 이내 전술로 적의 진지를 여지없이 유린해버림으로써 일거의 승리를 거두려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대장 전이와 백비 등은 그러한 작전 계획에 근본적으로 반대였다. 야간 전투에 막대한 군사를 투입시키면 적에게 휘말리기도 쉬우려니와 야간 기습에는 군사를 되도록 적게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정에 사로잡힌 오왕은 대장들의 충고를 들어먹지 않았다. 되도록 많은 군사를 동원시켜서 적군을 모조리 밟아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여러 말 말고 나의 명령에 따르오. 전이를 비롯하여 백비, 왕솔락 등은 마지못해 오왕을 호위하고 따라 나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패배를 각오하고 있었다. 드디어 오왕은 선두에서 3만 대군을 이끌고 적진을 향하여 노도와 같이 쳐들어갔다. 모든 월군을 모조리 밟아 죽이리라는 기세로. 그러나 이를 어쩌냐. 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월군 병사들은 초저녁까지도 분명히 진지에 득실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기습을 해보니 월군은 그림자조차 없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월군은 오늘 밤에 기습을 당하게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밤을 이용하여 군사들을 모조리 빼돌려서 세 군데로 반격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아차 속았구나. 오왕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을꼬. 이런 때에는 손원수가 계셔야 좋을 터인데. 하고 새삼스레 손물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작전이 실패하고 보니 그냥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전이가 급히 말한다. 전하, 야습에 실패했으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언제 적의 역습을 받게 될지 모르오니 빨리 회군하셔야 하옵니다.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였구려. 오왕은 탄식을 거듭하면서도 회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날 밤의 작전 명령은 너무도 무모한 계획이었다. 이제 그 작전 명령의 결함을 열거해보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서둘러 갚으려고 했던 것이 그 하나요. 기습 작전이란 극비리에 단행해야 하는 것인데 사전에 비밀을 누설시킨 것이 그 둘이요. 기습은 소수의 인원을 감행해야 하는 것인데 대군을 동원시킴으로써 기동성을 둔화시킨 것이 그 셋이요. 적의 이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던 것이 그 넷이요. 월군은 워낙 야행성이 강한 군대인데 그것을 모르고 야간 기습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다섯이었다. 요컨대 적의 특성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들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법이 아니다.
군사란 승기가 보일수록 강해지지만 패기가 엿보이면 사기가 대번에 떨어지는 법이다. 이날 밤 야간 기습에 동원되었던 오군은 헌물을 켜고 회로에 오르게 되자 저마다 불평이 대단하였다. 그림자도 없는 적을 상대로 기습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네의 대왕님은 정신이 돌아도 이만저만 돌지 않았나벼. 누가 아니래. 그런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네 신세가 가련할 뿐이네. 군사들은 행군을 계속하며 그런 불평을 공공연하게 늘어놓았다. 사실 오왕은 군사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내가 죽으려고 혼이 나갔던가. 왜 이렇게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까? 오왕은 말을 달려 돌아오며 그런 후회를 하다가 다시금 손물을 한없이 그리워하였다. 손원수가 있었으면 오늘 밤과 같은 실수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를 본국으로 보내버린 것은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구나. 나라가 어지러움에 어진 신하를 생각하게 되고 집안이 가난함에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던가 오왕 함녀는 곤경에 빠져서야 비로소 손무가 위대한 인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지금이라도 제 나라로 사람을 보내 손무를 다시 모셔오기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어느 산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별안간 수백 수천의 월군이 요란스러운 함성을 올리며 오왕 일행을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닌가. 앞에도 많은 군사가 있고 뒤로도 많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건만 적병들은 그들은 상대조차 아니하고 오로지 오왕의 호위 군사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공격 목표는 오로지 오왕에게 있음이 분명하였다. 오왕 자신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전이와 백비, 왕솔락 등은 오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싸우기 시작하였다. 월왕 구천을 비롯하여 서간, 고부 등의 맹장들이 직접 오왕을 노리고 덤벼오니 이 편에서도 전에 백비, 왕솔락 등의 대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그런데 월장들은 행동이 어찌나 민첩한지 3명의 장수가 한 사람씩 번갈아 번개같이 달려와 창을 찌르고는 달아나고 또 창을 찌르고 달아나고 하는 파상 공격을 연속적으로 가해오는 바람에 전이와 백비와 왕솔락 등은 모두 상처를 입었다. 오왕이 그 광경을 보다 못해 이놈들아 내 칼 받아라 하고 비호같이 달려나오니 월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3명이 한꺼번에 회오리처럼 달려나오며 창검을 번개치듯 휘둘러 갈긴다. 그 바람에 오왕은 어이없게도 창을 맞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 오왕이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지자 전이가 싸우다 말고 불이 나게 달려와 일으켜 세웠다. 백비와 왕솔락은 적을 가로막으며 싸우기에 바빴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여전히 맹렬하였다. 대왕을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두 분은 적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주시오. 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오왕을 말에 싣고 본진으로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백비는 적의 추격을 제지하려고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앞을 가로막으니 월군은 오군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창으로 찌르고 검으로 후려갈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5천여 명의 오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편 전이가 오왕을 진지로 모시고 돌아와 보니 오왕은 가슴을 찔리고 어깨를 찔리고 등을 찔려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전이의 응급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거의 가망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 도성에서 공자 부차와 오자서가 급히 달려왔다. 오왕 함녀는 아들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오자서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왔건만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었소. 그런데 이번만은 오명보의 충고를 듣지 않고 군사를 마구 일으켰다가 태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죽게 되었소. 구천에게 대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오자서가 침통한 어조로 대답한다. 1승 1패는 병과 상사이오니 대왕께서는 너무 개념하지 마시옵소서. 쾌유하신 연후에는 구천에게 보복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오왕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나는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몸이요. 내가 죽거든 경은 부차를 도와 나의 원수를 꼭 갚아주도록 하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부차의 손을 끌어당기며 말한다. 부차야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내 형 태자는 구천의 손에 죽고 나 역시 그놈의 손에 죽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테니 너는 잊지 말고 나와 내 형의 원수를 갚아라.
애비로서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로다. 부차는 목숨이 꺼져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흐느껴 울며 아버님의 말씀은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3년 안으로 기필코 원수를 갚을 테니 안심하시옵소서. 하고 맹세한다. 오왕 함녀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어 버린다.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던가 오왕 함녀는 일생을 싸움터에서 보내다가 결국은 싸움터에서 죽고 만 것이었다. 부차는 부왕의 유해를 도성으로 모시고 돌아와 해용산에 장사 지내고 그날로 왕위에 올랐다. 부차는 왕위에 오른 그날로 오자서를 불러 상의한다. 나는 선왕의 원수를 빨리 갚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소. 오명보, 언제쯤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오. 오자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분노하시는 심에는 측량하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보위에 새로 오르신 까닭에 민심이 아직 안정되어 있지 못하옵고 군사들도 싸움에 몹시 지쳐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복하실 생각은 아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미온적인 대답에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면 경은 언제쯤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오자서가 다시 대답한다. 먼저 선정을 베푸셔서 민심부터 안정시켜 놓으셔야 하옵니다. 그동안의 군사훈련도 맹렬하게 시키고 군량도 넉넉하게 저장해 두었다가 승산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에 군사를 일으키셔야 하옵니다.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오자서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었다. 손자병법의 전쟁이란 이기려고 싸우는 행동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기정사실을 전쟁으로서 적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부차는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복수심이 조급하여서 나는 부왕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넋을 풀 길이 없소이다. 쓸데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요. 하고 정면으로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오자서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어 숙연히 말한다. 지난날 선왕께서 월나라를 치려고 하셨을 때 신은 이길 자신이 없기에 출진을 중지하시도록 간곡히 말씀드렸던 바 있사옵니다. 그러나 선왕께서는 신의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군사를 무리하게 일으키셨다가 크게 패하셨던 것입니다. 대왕께서 원수를 조급하게 갚으시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사오나 지금 당장 싸워서는 승산이 전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힘을 길러가면서 제나라나 노나라와 친교를 맺어 국제적인 신의를 높여두었다가 때가 오거든 월나라를 일거에 섬멸시켜버려야 하옵니다. 부차는 그제서야 오자서의 깊은 계획을 깨닫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세월이 흐르면 자신의 복수심이 감퇴될까 두려워서 언제나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중신들에게는 인사 대신에 부차여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구천에게 원수 갚을 일을 잊어버렸느냐? 하는 말을 들려주도록 부탁하였다. 오자서는 그날부터 비상한 각오로 모든 장수들을 총동원하여 군사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동시에 군사훈련도 맹렬하게 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병법의 사본을 수없이 만들어 무릇 지휘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을 암송할 수 있도록 숙독하게 하였다. 손무가 없는 지금에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것이므로 전쟁 준비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월나라를 치려면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필요하였다. 월나라의 일부는 바다의 면에 있는 까닭에 수륙양면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 모양으로 국력을 기울여 전쟁 준비를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 3년이 채 못 가 오나라의 군사력은 놀랍도록 막강하게 되었다. 이에 오자서는 자신이 생겨서 어느 날 오왕에게 말한다. 이제는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졌사옵니다. 부차는 크게 기뻐하며 오대부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적의 형편은 어떠하오? 월나라의 범녀와 문종 같은 대부들은 좀처럼 있기 어려운 경륜지사들이옵니다. 첩자들이 물어온 정보에 의하면 월나라는 그들 두 사람의 힘으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하므로 지금 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보복의 기회를 어찌 놓쳐버릴 수 있으리요. 그러면 오늘로써 군사를 일으키기로 합시다. 오왕 부차는 즉석에서 전군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오자서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전의를 선봉장으로 삼고 백비를 보좌대장으로 삼아 15만 대군을 수륙 양면으로 몰아쳐 나갔다. 한편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온다는 정보를 받고 대부 범녀를 불러 묻는다. 오군이 15만 명이나 쳐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소? 범녀가 대답한다. 전쟁은 국력을 무진장 소모시키는 일인 까닭에 함부로 대응할 것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부차는 원수를 갚으려고 3년 동안 군력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력은 매우 맹렬할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방위 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월왕 구천은 그 말에 매우 불만이었다. 손자병법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공격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수비 위주로 나가자고 하시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소신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는 획일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동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옵니다. 월왕 구천은 성격이 적극적인 인물인지라 수비 위주로 나가자는 범녀의 주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경은 어찌하여 수비 위주로 나가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범녀가 대답한다. 전쟁에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군수 물자의 보급이 원활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먹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고 무기가 없어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3천여 리의 머나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들은 날이 갈수록 보급이 곤란해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비를 견고하게 해가면서 시일만 끌면 적은 제풀에 지쳐서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범녀는 워낙 군수 관계에는 귀신 같은 사람인지라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고 나서 다시 사기 면에서도 이번만은 공격보다도 수비가 유리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적은 원수를 갚겠다는 앙심을 품고 왔기 때문에 사기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성난 군사와 함부로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옵니다.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비웃는다. 경은 무슨 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오. 초나라를 정벌했던 함녀도 우리한테는 맥을 추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 부차 따위는 겁낼 것이 뭐란 말이오. 왕저나 함녀가 우리한테 패한 것은 오자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자서가 3군을 직접 지휘하고 나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볍게 여기다가는 크게 낭패할 것입니다. 범녀는 직접적인 싸움을 피하고 적의 군수 물자가 고갈되도록 시일만 끌어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천기가 왕성한 구천에게 그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이 용납될 리가 없었다. 경은 어찌하여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었소. 오자서가 제 아무리 천하의 명장이기로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장수에 불과한 몸. 오자서를 내가 상대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싸우기로 합시다. 싸우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법이요. 구천은 마침내 전군의 출격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대장 고부를 정동 장군으로 삼아 수군 20만을 구천 자신이 몸소 거느리고 강을 건너 오군 진지를 향하여 출진하였다. 마침내 5월 양군은 휴리라는 곳에서 만났다. 지난날 구천이 함녀와 싸워서 크게 승리했던 유서 깊은 그곳에서 5월 양군이 또다시 싸우게 된 것이었다. 양군은 부초산을 중심으로 오군은 동쪽 기슭에 진을 치고 월군은 서쪽 기슭에 진을 쳤다. 일대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군의 사기는 한결같이 충천하였다. 오왕 부차는 월군이 나타난 것을 보자 원수를 갚기에 급급하여 몸소 말을 달려나가 싸우려 했었다. 그러자 오자서가 만류하며 말한다. 전하, 적의 전의가 매우 왕성하여 함부로 다루다가는 안 좋을 것 같사옵니다. 우선 선발대를 내보내 적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시험해 보기로 하십시다. 오자서는 부장 무마유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적과 직접 싸워보게 하였다. 무마유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가니 월장 서간이 번개같이 달려나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서간의 공격이 어찌나 맹렬한지 무마유는 시합도 채 못 채우고 형편없이 쫓겨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오자서는 그들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크게 불리할 것을 깨닫고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적이 싸움을 걸어와도 일체 응해주지 말라 하는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월군은 사기가 등등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나 오군은 참호 깊이 틀어박힌 채 월군이 성화같이 싸움을 걸어와도 일체 응해주지 않았다. 부차는 월군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오자서를 호되게 나무란다. 싸움을 아니하려거든 무엇 때문에 군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소. 오자서는 부차의 책망을 참고 견디다 못해 마침내 이부자리를 하고 누워서 부차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대왕 전하, 소신이 몸에 병을 얻어 지금 당장은 싸움을 지휘할 수가 없사옵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크게 걱정하며 말한다. 적은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오명보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으니 이제는 내가 나가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자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 부차에게 다시 상소문을 올린다. 대왕 전하, 소신이 월군을 섬멸시킬 비책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아무리 조급하시더라도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부차는 그제서야 오자서가 꾀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오자서는 병석에 누워 날마다 약을 다려 먹는 척하면서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려 놓았다. 나는 병이 중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사는 머지않아 철군을 해야겠다. 그 소문은 첩자들에 의하여 월왕 구천의 귀에도 들어갔다.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범녀와 서간에게 말한다. 오자서가 병을 얻어 철군을 한다니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적을 철저하게 쳐부수기로 합시다. 월장 서간은 오자서가 와병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호언장담을 하였다. 오자서만 와병 중이라면 적을 섬멸시키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쳐들어가는 것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매사에 신중한 범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구천에게 말한다. 전하, 오자서는 워낙 지략이 깊은 장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유인하려고 꾀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오니 함부로 쳐들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일 것 같사옵니다. 무슨 소리? 구천은 범녀의 말을 일축해버리고 나서 서간 장군이 선봉장이 되어 적을 즉시 공격하도록 합시다 하고 출격 명령을 내렸다. 서간은 5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오군 진영에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오군은 성 안에 죽은 듯이 잠복한 채 일체 반응이 없었다. 서간은 그럴수록 조급하여 자꾸만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도 오군은 응전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구천은 그제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범녀에게 묻는다. 적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반응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오? 범녀가 대답한다. 오자서는 우리를 유인하여 일거에 격파하려고 저런 전법으로 나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우리도 공격을 중지하고 지구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사옵니다. 지구전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소. 물론입니다. 저들은 보급로가 멀어서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저들에게 군량이 끊기는 날이면 우리는 싸움을 아니하고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천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모든 장수는 공격을 중지하고 새로운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진지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라 하는 군령을 내렸다. 그날부터 양군은 30리 거리를 두고 대치한 채 본격적인 지구전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은 대치 상태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넘도록 지속되자 범녀의 말대로 오군은 군량 사정이 점점 절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군사가 쌀을 수천 리 원거리에서 일일이 날라다 먹자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자서는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나가 싸우자니 적의 위세가 너무도 강해 보였고 그렇다고 철군을 하면 적은 약점을 노리고 맹렬하게 추격해볼 것이 아니겠는가. 사정이 딱하게 되자 부차는 화가 나서 오자서를 호되게 나무란다. 내 말대로 진작 처부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오명보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오. 오자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부차에게 말한다. 신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계략을 가지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날 밤이었다. 오자서는 각 부대마다 비밀리에 군사들을 동원하여 강가에서 모래를 다량으로 파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모래를 쌀가마에 퍼넣어서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 올렸다. 누가 보아도 노젓가리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월군 첩자들은 노젓가리를 보고 그 사실을 본진에 급히 알렸다. 월왕 구천은 그 정보를 받고 크게 놀라며 범녀를 불러 꾸짖는다. 경은 적의 군량이 머지않아 끊어지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적은 아직도 부대마다 군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범녀가 탄식하듯 대답한다. 적은 군량이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온데 아직도 노젓가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자서가 꾀게를 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첩자가 급히 달려오더니 적의 노젓가리는 쌀이 아니고 모래를 쌓아 올린 것이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범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그렇지. 대왕 전하, 적에게 총공격을 퍼부을 때가 이제야 왔사옵니다. 곧 공격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드디어 구천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월군이 노도와 같이 몰려오니 오군도 이제는 싫든 좋든 싸울 수밖에 없었다. 5월 양군의 공방전은 치열하기 이를 데 없었다. 피차간 한 걸음도 양보할 줄을 모르는 격전이요 혈전이었다. 바로 그때 초마가 급히 달려와 범녀에게 고한다. 휴리를 수비 중이던 고부 장군이 적장 전이에게 군량미를 500섬이나 빼앗겼다고 하옵니다. 범녀는 그 말을 듣고 까무라칠 듯이 실망하였다. 뭐야, 군량미를 500섬이나 빼앗겼다고. 그렇다면 기갈에 허덕이던 적은 교룡이 비를 얻음과 다름이 없게 되었구나. 적은 그 군량미를 어디로 가지고 가더냐? 배에다 싣고 오군 본영으로 가져가더라고 합니다. 범녀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부장 하몽상을 급히 불러 명한다. 수군 5,000명을 줄 테니 그대는 오부호로 급히 달려가 적에게 빼앗긴 500섬의 군량미를 어떤 일이 있어도 탈환해 오도록 하라. 그 다음 부장 과여고에게 본진을 지키게 하고 범녀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어디론가 서둘러 출발하였다. 한편 오자서는 월장 하몽상이 군량미를 탈환하려고 오부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무마유를 오부호로 급파하여 호상에서 그들을 격파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오자서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월군 본진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월장 과여고가 달려나와 싸움을 맞았으나 오자서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오자서가 과여고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적기를 높이 휘두르니 이번에는 미리 잠복해 있던 백비의 군사들이 전후 좌우로부터 과여고에게 이리때처럼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백비가 오자서에게 급히 달려와 큰 소리로 외친다. 조무라기 장수 따위는 그냥 내버려 두고 구천을 생포해주기 바랍니다. 오자서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적의 본진으로 급히 말을 달렸다. 월왕 구천은 원문에서 전황을 관망하다가 오자서를 보고 본진으로 불이 나게 도망쳐 돌아오니 본진은 어느 사이에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적의 오열들이 북새통에 잠입하여 불을 질렀던 것이다. 구천은 사세가 위급해졌음을 깨닫고 도망을 치려는데 초마가 급히 달려와 기막힌 보고를 올렸다. 군량미를 탈환하려고 오부호로 떠났던 하몽상 장군은 5천 군사들과 함께 수중 고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천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 오자서와 백비가 멀리서부터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에게 생포되지 않으려면 산속에 숨어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회계산 숲속으로 정신없이 달려들어가는데 깊은 숲속으로 얼마를 달려들어가니 문득 정체불명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며 구천을 반갑게 영접해주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것은 범녀가 거느리고 있는 우군 군사들이었다. 구천은 크게 기뻐하며 범녀에게 묻는다. 경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었소? 범녀가 대답한다. 오자서가 도성으로 쳐들어갈 염려가 있기에 신은 그것을 막아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중이옵니다. 그러잖아도 오자서가 지금 이리로 나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이오. 오자서를 막아설 대책을 급히 강구해야 하겠소. 대왕께서 거느리고 계시던 군사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단신으로 피신을 오셨습니까? 군사들은 부초산 싸움에서 전멸을 당하고 나만이 도망을 오는 중이오. 제가 만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범녀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오자서와 백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처럼 맹렬하게 추격해오던 오자서가 이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